이호진 회장은 평생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골프 18홀을 거뜬히 소화하고 새벽 조깅을 거르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은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도 몰랐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회복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이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회사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이사회 일정을 조정했다. 회장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좀 쉬셔야죠. 비서실장 강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이호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이 정도로 쓰러질 내가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막상 병실에 누워 있자니 지루함이 밀려왔다.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만히 누워 있는 시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사흘째 병실에만 있자니 답답함이 견딜 수 없었다.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호진은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다. 천천히 걸으며 1층 로비까지 내려갔다. 넓은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다. 그는 로비 한쪽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사람 구경이라도 하며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아이를 업고 약국으로 향하는 젊은 엄마, 휠체어에 앉아 산책을 나온 노인, 서류 가방을 든 채 바쁘게 걸어가는 중년 남성.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창밖 햇살처럼 따스했다. 오전 11시쯤 이호진의 시선이 한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 약국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이 이호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코끼리 모양의 머리핀. 심장이 철렁했다. 그 독특한 디자인, 코끼리의 코가 하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간 그 형태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기억이었다. 1995년 여름 30살의 청년이었던 이호진은 24살의 김연희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다. 아니, 정확히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도피성 여행이었다. 부모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였다. 제주도의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연희가 그 머리핀을 발견했다. 가게 구석진 곳에 놓여있던 그것은 다른 화려한 장신구들 사이에서 소박하지만 독특한 존재감을 발했다. 오빠, 이거 봐요. 코끼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연희는 소녀처럼 웃으며 머리핀을 들어 보였다. 코끼리의 코가 하트를 그리며 올라간 모양이 정말 사랑스러웠다. 이호진은 주저없이 그것을 사주었다. 값은 고작 1,000원이었지만 연희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평생 간직할게요, 오빠. 이건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핀을 꽂았고 제주도 여행 내내 단 한 번도 그것을 떼지 않았다. 이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여학생을 더 자세히 봐야 했다. 혹시 연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술 후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여학생은 단순히 머리핀만 같은 것이 아니었다. 키가 165cm 정도,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형,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가 연희를 닮았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빼다 박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았다. 동그랗고 또렷한 눈, 긴 속눈썹, 살짝 올라간 눈꼬리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연희를 보는 것 같았다. 이호진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여학생이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확인할 때 이호진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왼손 엄지 손톱이 유난히 짧고 넓적했다. 우렁 손톱. 이호진 자신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이 우렁 손톱은 돈복이 많다며 늘 이상한 손톱 모양을 괜찮다고 말해주었었다. 설마. 중얼거린 이호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핀도 같은 디자인이 다시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손톱까지 같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일치였다. 여학생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호진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수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여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이호진도 조심스럽게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여학생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옆모습도 걷는 자세도 전화할 때 듣게 된 목소리까지도 모두 연희를 닮았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여학생은 501호실 앞에서 멈춰섰다. 노크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아빠, 약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이 닫혔다. 이호진은 501호실 문 옆 벽에 붙은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김장호 54세, 폐렴. 김장호. 54세면 지금 연희보다 1살 많다. 연희가 재혼을 했구나. 딸이 저렇게 컸어. 그 머리핀을 딸에게 물려줬고. 이호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리움, 후회, 안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다. 그래, 연희도 행복하게 살았겠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딸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겠지. 그게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비서실장 강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병실에 안 계셔서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겁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어서 돌아가셔야죠.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알았네. 가세. 이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501호실 문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로 돌아온 이호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이호진은 중견 건설회사의 전무였고 연희는 그 회사 비서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신분 차이, 학벌 차이, 모든 것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처음 연희를 본 것은 신입사원 환영회에서였다. 수줍게 인사하던 그녀의 모습이 이호진의 눈에 들어왔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선배들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동안 연희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저 직원 이름이 뭔가? 이호진이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김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호진은 자꾸만 연희에게 눈길이 갔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녀,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그녀, 퇴근 후에도 남아서 일을 정리하는 그녀. 모든 모습이 이호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6개월 후 이호진은 용기를 내어 연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실례가 아니라면 저녁 한번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요? 연희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네.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전무님과 제가 어떻게 식사를. 직급은 회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죠. 결국 연희는 승낙했고 그날 저녁 식사는 두 사람의 관계의 시작이었다. 호진 씨, 저는 학력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의 학력이나 집안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 호진아, 그 여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력도 고졸이잖아.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는 극렬히 반대했다. 아버지는 더 냉정했다. 저 여자를 데려오면 너는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 거다. 회사도 포기해야 할 거고. 그래도 좋다는 거냐? 네, 좋습니다. 이호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었다. 결국 이호진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를 강행했다. 부모는 격분했고 집안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선언에도 이호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연희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연희가 사라졌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자취방도 비어 있었다. 이호진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다. 연희의 작은 집도 친구들도 모두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이호진을 불렀다. 호진아, 그 여자 찾지 마라. 이미 끝났어. 무슨 소리세요? 돈을 줬다. 1억 원. 그 여자가 받아가고 떠났어.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편지 하나 남기고. 거짓말이에요. 연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은행 거래 내역서다. 그리고 이게 그 여자가 쓴 편지야. 어머니가 내민 편지에는 분명 연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호진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만 힘들어질 거예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어주세요. 이호진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술에 취해 살았다. 한 달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연희를 그리워했다. 호진아,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널 떠난 거야. 그런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냐? 아버지의 호통에 이호진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아니, 차린 척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연희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재벌가의 딸이었고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2년 만에 이혼했다. 왜 이혼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 결혼에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이호진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수많은 맞선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회사 일에만 전념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연희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이호진은 담당 의사에게 말했다. 일주일 더 입원하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상태는 퇴원하셔도 될 만큼 좋은데요. 수술 부위도 잘 회복되고 계시고 열도 없으시고 좀 더 안전하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 혹시 모를 합병증도 걱정되고요.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더 입원하시죠. 이호진은 매일 아침 501호실 근처를 배회했다. 그 여학생이 오전 10시쯤 아버지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학 수업이 없는 날은 오후에도 왔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모습이 어린 시절의 연희를 닮았다. 간호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이호진은 501호실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다. 김장호 씨요? 폐렴이 좀 심해서 입원이 길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2주일이면 퇴원할 예정이었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딸이 참 효녀예요. 매일같이 와서 간호하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헌신적인 경우가 드문데 혼자 사시나 봐요? 글쎄요, 보호자가 딸 하나뿐이던데요. 아내분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호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혼자? 그럼 연희와 재혼한 사이가 아닌가? 아니면 이혼했거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나흘째 되던 날 이호진은 501호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기면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호진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옛날 그대로였다. 맑고 투명한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눈빛. 연희는 김장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오빠, 오늘 많이 좋아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다 네 덕분이야, 연희야. 네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으면 난 진작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빠가 없었으면 저와 채원이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거죠. 김장호가 연희의 손을 토닥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부부 사이보다는 오래된 친구나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호진의 눈에는 그들이 부부로 보였다. 이호진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연희는 행복해 보였다. 다정한 남편과 예쁜 딸과 함께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그 여자가 다른 사람 곁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는 뭐였지? 그저 젊은 날의 한때였던 걸까? 그녀의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을까? 이호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무덤덤하게 옛 인연으로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 가벼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들에게 나는 민폐일 뿐이야. 행복한 가정에 과거의 그림자를 드리울 필요는 없어. 연희가 나를 기억하고 싶어 할까? 아마 잊고 싶은 과거일지도 몰라. 이호진은 조용히 돌아섰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그는 눈물을 흘렸다. 60평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 복도 한쪽에 몸을 기댄 채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 괜찮아.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병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다음 날 이호진은 퇴원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호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이호진은 501호실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잘 살아, 연희. 행복하게. 계절이 4번 바뀌고 이호진의 머리는 더욱 휘어졌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과 달리 그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은퇴를 준비하시나 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호진은 30년 전의 기억에 잠겨 있었다. 3월 신입사원 입사식이 있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호진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비서실장은 의아해했다. 회장님, 보통은 사장님이 신입사원 환영사를 하시는데 올해는 직접 나가시겠다고요? 응. 젊은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입사식 당일 이호진은 강단에 올라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여러분을 우리 회사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젊은 열정으로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설을 하던 이호진의 시선이 한 신입사원에게 고정되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그녀의 머리에는 코끼리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었다. 이호진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손이 떨렸다. 입사식이 끝난 후 이호진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강 실장, 신입사원 명단을 가져오게. 네, 회장님. 명단을 훑어보던 이호진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채원, 26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 김채원, 26세라면 1997년생. 자신이 연희와 헤어진 1996년에서 26년 후니까. 헤어지고 나서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손톱, 그 닮은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코끼리 머리핀. 이호진은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다. 회장이 특정 신입사원에게만 관심을 보이면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다. 한 달 후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렸다. 이호진은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강민수 비서실장이 간곡히 권했다. 회장님, 요즘 젊은 직원들은 경영진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춰주시면 직원들 사기가 오를 겁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다녀오지 뭐. 행사장 한편에 서서 이호진은 신입사원들을 지켜봤다. 김채원은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인 듯했다. 채원아, 너 정말 대단하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에 토익 만점에 인턴 경력까지 완벽한 스펙이야. 동기의 칭찬에 채원이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사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거든. 혼자서 나 키우느라. 이호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엄마 혼자? 아빠는? 응, 아빠가 안 계셔서. 사실 아버지의 정이 뭔지 잘 몰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 하지만 엄마가 부모 역할을 다 해주셨어. 힘들었겠다. 처음에는 힘들었나 봐.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두세 군데 일을 하셨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 세상에. 그럼 혼자서 너를 대학까지 보낸 거야? 응. 그래서 나 장학금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다행히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은 해결했고 정말 대단하다, 채원아. 고마워. 그리고 외삼촌이라고 해야 하나? 외삼촌? 엄마 사촌 오빠신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어. 엄마랑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외삼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그분도 혼자 사시나? 응,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 우리 때문에 결혼도 못 하신 것 같아서 미안해.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아, 그래서 내가 입사하자마자 병원 다니느라 바빴구나. 응, 다행히 지금은 완쾌하셨어. 오늘도 제주도로 여행 가셨어. 이효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외삼촌? 사촌 오빠? 독신? 501호실의 김장호는 연희의 남편이 아니었다. 사촌 오빠였다. 그리고 연희는 혼자서 딸을 키웠다. 그렇다면 이효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연희는 재혼하지 않았다. 혼자서 딸을 키웠다. 그런데 그 딸은 26세. 저기요. 이효진도 모르게 채원에게 다가가 있었다. 채원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올려다봤다. 회장님? 주변의 신입사원들도 모두 놀라 일어섰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괜찮겠나? 네, 물론이죠. 이효진은 채원을 조용한 별실로 안내했다. 채원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효진은 말문이 막혔다.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어머니 성함이 김연희시니? 채원의 눈이 커졌다. 네, 그런데 회장님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나는 옛날에 내 어머니를 알았단다. 네, 그 머리핀 말이야. 이효진이 채원의 코끼리 머리핀을 가리켰다. 그게 원래 내 어머니 거였지? 네, 맞아요.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에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선물로 주셨어요.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분이 사주신 거라고 평생 간직하셨대요.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눈앞의 노신사를 다시 보았다. 설마 회장님이 그분이세요? 이효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5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채원은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효진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자 점차 믿게 되었다. 제주도 여행, 코끼리 머리핀, 혼인신고.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절대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의 생일이 언제니? 1998년 1월 15일이요. 이효진의 심장이 멎었다. 자신이 연희와 헤어진 것이 1997년 5월, 그리고 9개월 후인 1998년 1월에 채원이가 태어났다. 제 왼손 엄지손톱도. 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효진도 자신의 손을 보였다. 똑같은 우렁이 손톱이었다. 50% 유전 확률이라고 들었어. 나도 이걸 가지고 있고 내 어머니는 없었지. 그런데 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구나. 이효진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채원아.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가 말 안 하신 거예요. 엄마는 회장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니? 엄마 말씀이 부모님과 회장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서 떠났대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거라고. 이호진은 무릎이 꺾였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50년을 오해하고 살았어. 연희가 날 배신했다고, 돈 때문에 떠났다고 믿으며 살았어. 회장님,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구나.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니?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카페 주소 알려드릴게요. 마포구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다음 날 오후, 이호진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채원이 알려준 주소였다. 연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다. 연희의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호진은 한참을 그 간판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카페 안은 아늑했다.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테이블, 빈티지한 장식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음반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연희가 서 있었다. 50년 만에 재회. 연희는 새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환한 미소를 지으려다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호진 씨? 떨리는 목소리였다. 연희. 이호진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눈앞에 있는 것은 70이 넘은 노인이 아니라 30살의 청년과 24살의 아가씨였다. 잠깐, 2층으로 올라가요. 연희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이호진을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은 작은 거실 같은 공간이었다. 아마 연희의 개인 공간인 듯했다.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채원의 어린 시절 사진, 졸업사진, 그리고 이호진의 눈이 한 사진에 멈췄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코끼리 머리핀을 꽂은 연희가 활짝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간직하고 계셨군요. 네. 앉으세요. 고맙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채원이한테 들었어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밤늦게 집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장님을 만났다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고. 미안하네. 뭐가 미안하세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미안하죠.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아이가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았나요? 이호진이 물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연희가 되물었다. 호진 씨는 다시 부모님과 싸웠겠죠. 회사도 집안도 모두 버리고 저를 찾아왔겠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였어. 알아요. 하지만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호진 씨 어머니가 날 찾아왔어요. 혼인신고하고 제주도 다녀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호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머니는 1억 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떠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돈 때문에 호진 씨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셨어요. 처음에는 연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우시는 거였어요. 연희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희 씨, 나도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하지만 호진이는 우리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우리 부부가 평생 키운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희망이에요. 당신이 호진이를 택하면 호진이는 모든 걸 잃어요. 부모도 회사도 집안도. 그리고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 거예요. 라고. 그래서 떠난 건가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연희는 흐느꼈다. 제발 부탁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지 말아요. 당신도 언젠가 자식을 낳으면 알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전 무너졌어요. 이호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수표를 받은 건가요? 아니요. 수표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를 한 통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떠난 이유를 호진 씨가 오해하도록. 그래야 호진 씨가 절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편지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제 필체를 흉내내서. 사실 전혀 비슷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호진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겠죠. 이호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당신이 돈 때문에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5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증오하기도 했어. 하지만 동시에 평생 사랑했어. 모순적이죠?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저도 호진 씨를 평생 사랑했어요. 떠난 지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호진 씨에게 알려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알리면 호진 씨는 다시 가족과 싸울 거고 결국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낳고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두 군데 일을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호진은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사촌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김장우 오빠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네 집에서 지낸 적 있었잖아요. 기억해요. 오빠가 제 사정을 알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채원이를 봐주기도 하시고 오빠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고생이 많았겠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채원이는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호진 씨를 닮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호진 씨와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채원이를 볼 때마다 호진 씨가 보였어요. 눈매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화내는 모습까지도. 연희는 미소 지었다. 채원이가 5살 때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채원이가 자기가 만든 주먹밥을 갖고 와서 엄마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먹밥이라기보다는 그냥 밥 뭉친 거였지만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은 재혼하지 않았나요? 이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평생 혼자 살았어요. 왜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요? 제 마음에는 호진 씨밖에 없었는걸요. 호진 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연희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후회 없는 미소였다. 물론 채원이를 위해 재혼을 고민한 적도 있어요. 채원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호진 씨는 어떠셨어요? 결혼하셨죠? 했었어요.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하지만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왜요? 당신밖에 없었으니까요.
결혼 생활 내내 당신 생각만 했어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했고 그 후로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다. 우리 참 바보 같죠? 연희가 말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헤어져서 평생을 혼자 살았으니 만약 우리가 그때 좀 더 솔직했더라면. 후회해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호진 씨를 만난 것, 사랑한 것, 채원이를 낳은 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아쉬울 뿐이에요. 나도 후회는 안 해요. 이호진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난 것, 사랑한 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채원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53, 호진 씨는 59.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나 하다가 헤어지는 게 안 돼요. 이호진이 강하게 말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혼해요, 연희 씨. 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결혼합시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이제 늙은 여자예요. 주름도 많고 백발도 많고 예전처럼 예쁘지도 않아요. 당신은 지금도 아름다워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대로예요. 아니, 더 아름다워요.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혼자서 딸을 키운 당신이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50년 만에 포옹했다. 세월의 무게가, 후회가, 그리움이 모두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채원이 카페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조퇴를 한 것이다. 엄마, 회사에서. 아! 채원은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채원아. 연희가 딸을 불렀다. 이리 와. 우리 셋이 함께 안아야지. 채원은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아빠, 엄마.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이호진과 김연희는 50년 만에 다시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회사 직원들, 카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이호진의 조카들까지. 심지어 이호진의 어머니까지 참석했다. 90을 넘긴 노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연희가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연희 씨. 노모는 연희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당신들을 갈라놓았어요. 30년을 빼앗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이제 저도 엄마니까요.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울었다. 주례는 김장호였다. 폐렴에서 완쾌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 신랑 신부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식이 끝난 후 이호진과 연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50년 전 그 기념품 가게는 이미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생생했다. 그때 그 코끼리 머리핀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연희가 말했다. 지금도 그녀의 머리에는 그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50년 된 머리핀은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어 있었어. 이호진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우렁이 손톱을 가진 자신의 손과 가늘고 고운 연희의 손이 꼭 맞물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50년 전의 파도 소리와 같았지만 지금의 파도는 더 다정하게 들렸다. 사랑해요, 호진 씨. 나도 사랑해, 연희.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은 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다. 채원은 서울에서 회사 일을 하며 가끔 부모님을 찾아왔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딸의 효심.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